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이분이 원래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시면서 약간 재미가 되셨어요. 재미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를 이 이야기하면 절대 지루할 리가 없다. 내가 확실하게 오늘 재밌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셨는데 과연 어떻게 저를 지루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서평지 엠마오의 발행이신 문신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나왔죠. 근데 이게 예. 자꾸, 저 지난번에 세종도서 교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네. 그 영상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저렇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자꾸 절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좀 이렇게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만회하고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세종도서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좋아한다 말씀하셨던 분들은 네. 저희를 좀 아시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호적인 말씀을 쓰신 것 같고,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스스로 너무 민망하기도 했고, 끝날 때쯤 되니까는 이제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때 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감을 제대로 보여주실 건가요? 어떻게 해볼까. 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업로드할 때쯤 찾아봤는데 네네. 우리 종교 분야만 다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네. 외에 다른 분야도 세종도서를 정리한 컨텐츠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세종도서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출판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하기 때문에 세종도서에 관심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세종도서에 선정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위상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건 좋네요. 되게. 네. 매년 하면 좋겠더라고요. 하여튼 자꾸 예. 출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그때는 이제 맥클라스만 하는 걸로. 예. 그때는 네. 그 발표한 그 주간에 바로 그냥 촬영을 해가지고 네, 빠른 네, 네. 시일 내에 업로드할 수 있게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어쨌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이라 말할 수 있는 알리스터 맥클라스에 대해서 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유명한 분이죠. 왜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제가 맥클라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이제 그의 책이 나오면 어쨌든 최대한 다 읽고 싶어 하는 거의 유일한 학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나오게 됐습니다. 예. 썰이 있다는 건 어쨌든 웬만한 독자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이제 맥클라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해요. 오해? 예. 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다들 그에 대해서 많이 좀 읽고 관심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가 많더라고요. 또 오늘은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 그 맥클라스가 이제 사실 나이가 꽤 많거든요. 이분이 벌써 은퇴하신 지도 2년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무엇에 그렇게 그 가치를 두고 열심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맥그라스의 찐팬이니까 가능한 설명이네요, 이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제가 진짜 찐팬은 예. 다른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쪽이 찐팬인데 그건 제가 또 별로 관심 없고. 여기서는 이제 이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맥클라스 하면 떠오르는 게 네. 이제 굉장한 천재다. 천재다. 그렇죠. 그리고 과학과 신학 부분에 대해서 다 박사학위를 받았고 굉장히 짧은 어린 나이에 대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인상이죠. 예. 그래서 왜냐면 그게 네. 그 책 날개라고 하나요? 네. 저자 소개란에 네. 그렇게 네. 써 있었어요. 그렇게 써 있고, 네. 항상 그 앞에 보게 되면은 21세기 최고의 지성, 네. 옥스퍼드에서 이제 과학과 종교를 하나로 통합했고 무신론자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를 방어했다, 이런 식의 많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맞는 말이면서도 조금씩은 그 사실을 왜곡한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누가 왜곡을 한 건가요, 근데? 근데 이게 누가 왜곡했다 말할 수 없고, 저도 이제 출판계 쪽에 있긴 했었지만은 과거에는 어떤 그 저자나 그 사람 책에 대해서 말하는 정보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 정보들 때문에 사람들 오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은, 영국하고 미국의 학제가 달라요.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다르거든요. 호칭도 다르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통일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로 혼란들이 있었죠. 이것도 다 빼고 예. 첫 번째로 넘어가면은,
맥라스가 53년생이거든요. 예.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네, 사실 예.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맥라스가 이제 자꾸 그 앞에 호칭이 붙으면 누구의 뒤를 잇는 어쩌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쓰면 안 되는 사실 연배 나이가 되시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대가고 은퇴도 하셨고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네, 네. 이런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가도 네. 크게 이렇게 네, 이상하지 않은 나이.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예, 된 거죠. 예. 그렇다고 빨리 가시라는 건 아니고 네. 그만큼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좀 올라가면은 맥라스 하면 떠올리는 게 첫 번째 타이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과학, 가로 열고 정확히는 분자생물학 박사이자 시닥 박사이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다 20대 때 받았다. 네, 그렇죠.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네, 네.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네, 네. 분신술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분자생물 공부하고 있고 여기서는 신학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네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그쵸.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제가 네. 다르다라는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니까 저희는 한국 상황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쵸. 코스형 마치고 논문 맞아요.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최소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다 뛰어넘고 네, 그쵸. 그 천재다 이렇게 그냥 결론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조금은 좀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네.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시닥 박사, 그러니까 분자생물학 박사를 몇 살에 받았는지예요. 아, 네, 정확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맥라스가 공식적으로 자기 정기에서 말을 해요. 자기는 77년도 12월 달에 분자생물학 박사를 받았다. 근데 뭐 77년 12월이라 말해야 될지 78년이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식 기록에는 78년이 맞는 것 같아요. 78년. 근데, 네. 맥라스는 본인이 77년 12월에 받았다고 말을 하게 되죠. 네. 보면은 그러니까 53년생인데 77년 말에 받았으니까 25? 뭐 25, 24, 25에 예, 받은 예, 거죠. 예. 박사를 받은 거고. 그것도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엄청 빠른 거죠.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옥스브리지 같은 경우는 학기가 1년에 3학기예요. 아, 1년에 3학기. 예.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3년이에요. 3년. 네, 학부 과정이. 그거 엄청 긴 거 아닌가? 아니,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짧은 4년, 거죠. 우리 4년 2학기를 다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옥스브리지는 이제 그러니까 1년에 3학기고 3년 과정이 돼요. 이제 학사 과정이죠. 네. 학부 과정인데 이제 과학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석사, 박사를 통합해서 하나의 과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맥라스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냥 화학 전공으로 들어갔다가 빠르게 분자생물학으로 전공을 전해서 빠르게 과정을 밟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네. 학사 과정 끝나고 네, 바로 석박 통합 과정에서 네. 3년 끝나고 그래서 네. 한 26쯤에 박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실제로 그렇게 받은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 25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스승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름이 생소한 조지 라다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지 라다 교수가 아니라 SIR, 그러니까 써라고 쳐요. 조지 라다 경이에요. 영국에서 네. 예, 이 경이라고 하면 그 사람,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은 노벨 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신 분이군요. 네, 그 사람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사실 맥라스는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촉망받던 분자생물학 박사 맞아요. 왜냐하면 그의 스승의 어떤 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잘 안 다뤄지게 되는데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썼어요, 은근히.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우트레흐트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유럽 학회에서 이미 그쪽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꽤 많이 발표했던 사실 촉망받는 과학도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런데 2년 후에 그가 신학 박사를 받았다라는 속설이 퍼져있죠. 네.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해서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옥스퍼드 내에서는 되게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시니어 스테이처스라는 것도 과정이라고 있는데 한 분야에서 되게 탁월한 학생이 그걸 공부하면서 신학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맥라스는 사실 그 제도를 위해서 2년 후에, 정확하면 2년 후에 신학 학사를 받아요. BD라고 해요. 그럼 그게 정확한 학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전공 같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 부전공, 이중 전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중 전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중 전공. 네. 근데 이중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는 학사를 3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맥라스를 그 2년 동안 그걸 공부해서 BD를 받아요. 그게 그러니까 학제, 네. 영국 학제라서 그게 가능했던 네,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천재들을 위한 학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라면은 박사 논문 쓰다가 신학 학사 또 옥스퍼드 얼마나 빡세겠어요. 그렇겠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흔히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분자생물학 박사를 받고 나 바로 신학 박사를 받았다.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도시전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네. 그러면은 맥크라스가 흔히 말하는 속설로 해서 박사학위가 3개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나머지 2개는 뭐냐? 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분자 생물학 하나, 받았고, 만약 신학이 석사라면, 네, 나머지 2개가 네, 뭐냐? 뭐냐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해서는 맥크라스는 신학 박사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명예 신학 박사를 받아요. DD. DD, 네. 명예신학 박사. 근데 이 DD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냥 명예 신학 박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되게 높은 레벨의 그래 박사학위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업적이 있어야 주는 학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거죠. 예, 조금 예, 예. 우리나라랑 다른 게 그러니까 옥스퍼드에서 DD를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명예로운 아하. 예, 그런 박사를 받는 거고 네. 그거 사실 그건 굉장히 나중에 받아요. 맥크라스는. 보통 명예박사학위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연배가 좀 많이 있어야 주는 또 학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의 삶의 어떤 걸 되짚어 봤을 때 이 사람이 공헌했다는 걸 인정하는 그렇죠,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맥크라스를 그러면 이제 분자생물학 박사를 받고 신학 학사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맥크라스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사제예요. 예. 이게 뭘 의미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목사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옛날에 틀린 거죠.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존 스토트는 사제죠. 사제. 예, 뭐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같은 의미로 통용될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르다는 거고. 근데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사제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 존 스토트는 스스로를 부를 때 가장 선호했던 호칭이 따로 있어요. 어허. 의외 존 스토트는 스스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헤이 존 하고 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엉클 존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엉클 존. 삼촌? 네, 네. 존. 존 삼촌. 네, 존 스토트는 좀 억양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네, 존 스토트는 어디 가서 했을 때 사람들한테 자기를 엉클 존이라고 부르라고. 어호. 근데 맥크라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닥터 아니면은 예. 그 앞에 붙이는 호칭들이 뭐 프로페서나 이런 표현을 하게 텐데 맥크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프로페서 알리슨 맥크라스 이게 그렇죠. 보통 그렇게. 네, 예, 맞는 예. 말 같아요. 예. 이게 첫 번째 맥크라스에 대한 오해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맥크라스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과연 독창적인 사상가가 아니냐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독창적인 사상가가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맥크라스가 가장 유명해진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설 있죠. 이 사람은 정리의 왕이다. 네. 책을 또 엄청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썼으니까 네. 정리를 많이 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그 정리의 왕이란 말은 그 가로 열고 이 사람이 스스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그걸로 책을 썼다. 그러니까 막 독창적이진 않다. 이런 속설이 좀 있죠. 아하. 그러니까 한국에서만인가요? 아니면 뭐 해외에서도 그런 오해가 있나요? 실제로는 해외에서도 초반에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이 유독 심해요. 아하. 우린 또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만 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책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네, 그렇죠. 네, 그 책은 유명하죠. 워낙 유명하죠. 유명하죠. 신학 연구나 신학 공부에 대한 교과서로서 가장 유명한 책 예, 중에 하나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맥크라스는 교과서를 쓰는 학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근데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독서 보고서 했던 책 하나 생각이 나는데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쓰신 거고. 그럼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와 기독교 지성일 거예요. 기독교적 지성.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네, 아마 그게 제목도 헷갈리네요. 이제. 원제가 패션 포 트루스라는 책일 텐데 제가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거는 IBP 나온 책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제목도 이렇게 헷갈리네요. 그만큼 사실 잘 몰랐어요. 저희 학교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냥 저는 그때 학교 오셨을 때 생각했던 게 야, 학생들 질문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만 그냥 하고 그렇다고 저는 뭐 대단한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었고 예, 그냥 가서 사인이나 받고 와야지. 그럼 분명 무슨 책에 사인을 받았는데 그 책도 지금 팔아버리고 없고 없어요. 그래도 그 사인 가지고 계시죠, 왜? 뭐 그렇게 저한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니까. 예, 고대근동 학자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제가 구약으로 나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딱 결심한 순간부터 약간 구약 고대근동 아닌 책들을 많이 정리했던 시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조직신학. 네네. 예, 그쪽 책들을 제일 빨리 먼저 정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정리되는 책의 그 부류에 있었어요. 근데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서 말한 있잖아요. 구약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고대 근동에서 썼던 구약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그 개념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발전했고 중세 그리고 현대까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추적한 책이 하나 있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그렇게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추적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이게 퀴즈예요.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기도 했고 이거에 따라서
기독교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받는 네.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네네. 그 용어가 하나 있죠. 종교개혁이 네, 이거 네.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네. 세워질 그러니까 수도 있고. 교회가 예, 그런 개념 하나가 있어요. 생각 안 나는데요. 전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구약의 개념 하나가 루터, 힌트예요. 네. 루터한테 왔고, 루터가 이거를 교회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되게 강하게 하면서 이 개념을 써요. 오, 뭐지? 모르겠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이신칭에서 말하는 칭이에요. 칭의. 네. 구약에 칭의라는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구약의 칭이라는 말 자체를 네. 다른 단어로 쓰죠, 구약에서. 다른 단어로. 네. 아, 바로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당황하셔도 그러는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건가? 아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라는 말. 의. 예. 의. 네. 제다카. 제다카 맞아요. 네, 제다카를. 예, 제다카가 이제 신약에 오고 초대교회에 오고 어떻게 발전됐는지에 대해서 정체를 정리한 책들이 있을 거 생각할 텐데 그런 책이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때 맥클라스가 그에 대한 책을 하나 쓰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체다카라는 어떤 그 단어 자체가 그 어원이 어떻게 유스티티아라는 법정적 정의라는 표현으로 오고 갔고 그게 나중에 루터 그리고 현대에 어떻게 왔는지에서 추적한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 책이 초기에 썼던 책이 가장 유명했던 유스티티아 데이라는 책을 써요. 그게 맥클라스의 초기 가장 대표적이에요. 개념사네요, 완전. 개념사. 네, 개념사. 정확히 말해서는 개념사라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지성사라기도 하고요. 지성사. 네, 이 지성사적 접근을 통해서 맥클라스가 이름을 알려요. 이게 첫 번째로 맥클라스가 학적으로 공헌했던 지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맥클라스는 이 개념 자체를 처음부터 유스티티아 데이라를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처음에 루터라는 사람한테 매료가 되게 돼요. 루터라는 사람에 매료되게 되는데 루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의라는 개념도 사실 루터 때문에 연구하게 된 계기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신칭에 대해서 루터가 이신칭이야말로 교회가 그러니까 서 있고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초토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개혁주의에서도 많이 말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 맥클라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이 그렇게 유명했던 거예요. 근데 맥클라스는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 분자생물학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네네. 그 학사 과정으로 네. 그냥 2년 정도? 네. 그 신학은 거기까지만 공부한 게 다예요? 아니면 그 뒤로 또 신학을 공부하나요? 맥클라스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사람도 그 성공의 사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제 선포를 받기 위해서 사제 훈련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훈련 받기 위해서 캠브리지로 가요. 네. 캠브리지를 가서 사제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도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옥스퍼드나 영국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유물론적 입장도 있었고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맥클라스는 루터를 공부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파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영광의 신학이라고 규정했던 루터의 매료가 되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말했던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우리가 안에 있는 게 우리 밖에서 온다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그걸 십자가 신학이라고 또 표현하게 되죠. 그 개념에서 매료되면서 루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루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부하면서 맥클라스의 특징이 하나를 딱 포인트 잡으면은 그걸 진짜 딥이 파요. 깊게. 그리고 딥이 파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를 파고 나면 그 주위에 주변 가지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풍부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맥클라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건데 분자생물학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박사를 받았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나 연구론이 이미 완성됐다는 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클라스는 분자생물학을 공부하면서 했던 본인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역사신학 영역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스스로의 굉장히 빠르게 스스로 연구 업적들을 많이 쌓아놓기는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람 천재가 많아요. 참, 그러네요. 네. 그 정도 훈련 받았다고 아무나 이렇게 정리하고 글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캠브리지에서 맥클라스가 받았던 거는 석사기를 그때 하나 더 받게 돼요. 석사 정도를. 박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박사가 맥클라스한테 필요하지 않았죠. 이미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빠르게 캠브리지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 영역들을 공부하게 되고 처음에 루터에 대한 것들을 써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책을 첫 번째 펴내요. 그 책이 그 굉장한 호평을 받아요. 호평을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루터를 연구하면서 했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유스티티아 데이라는 개념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88년도에 나왔을 텐데 굉장한 반응을 얻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책을 아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책을 그 유스티티아 데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영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독일어는 당연히 기본이 있고 라틴어,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부터 해서 그리고 뭐 프랑스어까지 각종 언어 같은 경우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유스티아 데이를 읽었던 많은 독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는 그래서 되게 불만 많이 했대요.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거냐. 이게 영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해서 나중에 맥클라스가 4판인가 해서 그 많은 부분을 영어로 번역해서 내게 돼요. 네. 뭐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맥클라스의 메인 저작이 유스티아 데이인데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맥클라스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얘기 해줬던 건 뭐냐면은 맥클라스가 실제로는 이제 종교 개혁의 분야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는 이 유스티아 데이를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되지만은 사람들은 그 기여를 제대로 평가를 못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반드시 맥클라스의 책을 읽게 돼요. 왜냐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자유신학자였던 리츠 리우로 맥클라스가 처음이에요. 이게 그만큼 방대한 작업이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맥클라스는 어쨌든 이제 사제로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맥클라스가 발견했던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신학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은 학문인데 정작 이 신학에 가진 매력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교과서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맥클라스는 그 문제의식 때문에 본인이 옥스퍼드와 여러 군데 가르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 책이 신학이란 무엇인가고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천 티올로지 언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서론적이 되는 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 책이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현지에서요? 우리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네. 근데 그 재밌는 얘기도 하나 해드리면은 근데 그 맥클라스가 집필했던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해서 재밌는 하나의 그 별칭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모든 서재에 하나씩 꽂혀 있지만은 그 어떤 교수도 그 책을 인용하지 않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이상하네요. 네.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교수님들은 실제로 그런 교과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도 평가하지만 좋게 않게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맥클라스는 그 책을 굉장히 종합 정리를 잘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면 전과예요, 전과. 굉장히 탁월한 전과인 거죠. 근데 전과를 누구나 인용하지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 추천하지 않지만 정작 뭔가를 볼 때 그 책을 참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교과서 이상의 책인 거 아닌가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30주년이 나왔고 지금 7판까지 나왔어요. 네. 즉 5년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30년 넘게 이 책이 꾸준히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는 그 책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용을 잘 안 한다. 네. 가치는 굉장히 많지만. 그쵸. 그러니까 교과서 이상의 책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 건 아닐까. 근데 물론 아직 제 책장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뒤에 꼽혀 있죠. 아, 네. 그래요? 네, 저기 제 보면 뒤에 있네. 네, 신학이란 뭐지가 꼽혀 있어요. 제 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개념사나 어떤 전반적인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맥클라스의 공헌이라는 건 굉장한 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맥클라스가 어떤 정리의 제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는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맥클라스의 광팬으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맥클라스의 책의 특징이 어떤 개념사를 만들어주고 이제 지용도를 그려준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맥클라스의 진짜 진가가 나오는 부분은 그 뒷부분에 보면 사례 연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례 연구.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 입장을 비교하는 사례 연구가 있거든요. 이건 과학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보통 그 부분도 안 읽어요. 머리 아프니까. 물론 이렇게 난 다 읽는데 네가 모르는 거 사람은 제가 할 말 없는데 많은 경우에서 그 부분도 많이 안 읽더라고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신학이란 무엇인가는 그 책만큼 유명한 또 다른 게 신학이란 무엇인가 리더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역사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은 2차 자료를 읽고 1차 자료를 안 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1차 자료는 읽기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맥클라스가 그렇게 1차 자료를 안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1차 자료들을 선별해서 일종의 엔솔로지예요. 엔솔로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신학이란 무엇인가 리더고 그 두 권이 짝이 돼가지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고 있는 책인데 정작 인용하지 않는 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근데 인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엔솔로지 같은 경우를 인용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논문이나 이런 데서. 아니, 신학이란 무엇인가? 리더는 뭐 그렇다 쳐도. 네, 근데 뭐 신학이란 무엇인가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정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교양으로서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잘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인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일종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편견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만 생각하면 정리의 제왕은 맞다. 라는 그렇죠. 생각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독창적인 건 네. 여전히 없는 건가요? 이건 오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 정리를 잘하는 거 맞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맥그라스가 본인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근데 맥그라스는 본인의 역할을 초창기에는 역사신학에서 되게 탁월한 업적을 나눴던 학자로서 본인을 포지션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시대가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씩 좀 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맥그라스의 본인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지 않았나? 실제로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는 맥그라스 같은 경우가 복음주의에서 되게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고 하게 되면은 맥그라스는 복음주의의 기초를 쌓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옥상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주의와 기독교 지성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거 짝을 이룬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이제 같은 출판 나온 게 아닌데 나중에 같은 출판 나왔구나. 그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봤어요. 그 책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되게 기초적인 책으로서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의 역사적 근원과 특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형도를 그렸다면은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이라는 책은 실제로 복음주의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탁월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한 책이 돼요. 두 개 책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이거를 좀 앞으로 가져와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맥그라스의 그 지필 특성이 뭐냐면은 반드시 초기에 본인 관심되는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전기를 써요. 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기한 특징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루터에 대한 걸 썼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재미있게도 맥그라스는 루터 전기를 안 써요. 루터 전기를 안 쓰고 루터만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 유명한 사람의 전기를 써요. 누구죠? 칼빈이에요. 칼빈. 그러니까는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죠. 사실 루터에 대한 전기 쓴 게 아니라 칼빈에 대한 전기를 쓰고 제가 사실 이거 물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맥그라스한테. 전 출판사 기획자였으니까 루터 전기를 쓸 거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메일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맥그라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루터에 대한 전기를 쓸 거냐 물어본다고. 근데 내 대답은 노라고. 난 안 쓴다고. 이미 그 영역은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내가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칼빈도 그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연구가? 근데 칼빈도 연구가 그만큼 됐을 텐데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칼빈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아마 루터에 대해서는 연구서를 썼으니까 칼빈에 대해서는 전기를 써도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는 유럽 종교,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었었던 종교 개혁에 대한 지성적인 토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책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맥그라스 천재는 맞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지점인데, 루터라는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은, 루터에 영향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세가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루터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루터가 그 앞에 있던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사상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형상수화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물론 이제 그걸 맥그라스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맥그라스는 원래 있었던 그 연구, 뛰어난 역사학자들 영향을 받죠. 뭐 하이코 오버와이나 데이비드 스타인매치나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해서 그 앞부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서로 그 어떤 연구의 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통해서 나중에 책도 몇 권 내게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맥그라스가 썼던 전기를 잘 살펴보면은 맥그라스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연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사실 이제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맥그라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머릿속에서. 근데 저도 몰랐는데 맥그라스가 중요한 지점마다 전기를 썼고 그 전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연구를 발전시켰다는 걸 제가 나름 깨달았어요. 저한테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아, 그러면 네. 그 전기를 쓰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연구서가 보통 이제 정리를 굉장히 잘한 책이고 전기가 맥그라스의 독특한 점, 다른 사람은 잘 안 했던 거, 그쵸. 이렇게 그럼 분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근데 네. 이제 맥그라스가 좀 말도 안 되는 게 보통 그러니까 이제 맥그라스가 사실 좀
몇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전기도 썼고, 전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학자나 어떤 흐름에 대한 좋은 연구서를 쓰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은 넘어간 거예요. 네, 좀 인간미가 없네요. 그런 천재성을 띠는 분들이 약간 좀,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인간미가 없는 사람인데, 또 평가를 받는 거 보면은 되게 또 평가가 되게 달라요. 예. 의외로 또 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 것들. 아, 너무 대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음, 뭐 그게 맥그라스가 가지고 있는 숙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적분들에.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출판사 있으면서 맥그라스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분이 되면은 또 사람 되게 굉장히 또 소타로 재밌어요. 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신학 음. 학사를 하고 네. 사제 과정을 밟으면서 나름 석사를 하나 또 받고 난 다음에 네. 그런 과정을 쭉 걸어가고 있을 때 이제 맥그라스의 삶에서 분자생물학은 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일단 그 분자성문학 얘기하기 전에 그 나중에 다 발현돼요. 그때 발현되는데. 아, 또 발현이 돼요? 네, 그 어. 중간가 좀 재밌죠. 중간이 뭐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읽었던 책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복음주의라는 책이 지성. 나오는데 네. 나오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루터, 그 다음에 칼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의회 사람이 한 명 등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복음주의의 어떤 기초를 놓은 사람, 우리가 속설처럼 말하는 복음주의에 대한 6가지 정의를 말하게 되면은 그 6가지 정의를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 제임스 패커예요. 제임스 패커. 네.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 몇 가지, 뭐 4가지니 6가지니 아니면 나중에 2가지니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은 그걸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머리 물음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은 제임스 패커예요. 제임스 패커 또 책이 최근에 또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전기 나왔죠. 예. 그 책 좋아요. 아, 근데 저자가 누구죠? 알리슨 맥그라스. 아, 그것도 맥그라스예요? 아, 근데 맥그라스가 제임스 패커의 전기를 2개 써요. 어허. 첫 번째는 초창기에 썼던 맥그라스 전기가 있고,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제임스 패커에 대한 연구를 좀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새로운 책이에요. 맥그라스의 재밌는 점은 기존에 본인이 쓴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나중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를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전면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서 그 변화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 이제 맥그라스가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보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저는 사실 맥그라스 팬이기 때문에 맥그라스가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 판을 버전별로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1판부터 7판까지. 네,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신학적 흐름이나 그 당시 있었던 흐름들도 알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뭐 맥그라스가 연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떤 자료를 인용하는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재밌죠. 이건 덕후 영역이니까. 예, 빼고. 그럼요. 예. 네. 저는 별로 거기 관심 없어요. 거의 7개나 갖고 있어요. 네. 제 책도 다 안 갖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근데 패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임스 패커가 복음주의를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정의한 사람이 맞아요. 아, 근데 제임스 패커도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저자잖아요. 근데 제임스 패커가 왜 유명했는지 물어보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될걸요 아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유명했을까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떠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름 자체를 네. 개념 자체를 쓴 사람이 있어요. 아, 제임스 패커가 아니고 그 전에요? 네. 아, 하나님을 그래요? 아는 지식은 이제 가장 유명한 신학적 개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냥 네. 책 제목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노인가 아시죠? 네, 네, 영어 네, 제목은 노인가신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장 유명한 걸 쓴 사람. 실제로 이거를 봤을 때 기독교 강요를 읽은 사람은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는 그렇구나. 실제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현대적인 걸로 해서 그걸 재해석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을 본 사람들은 잘 알 텐데 제임스 패커는 실제로는 리처드 박스터라는 청교도를 연구한 청교도 학자였죠. 그 제임스 패커가 유명했던 거는 이거 제임스 패커 얘기를 빠지는데 예. 짧게 할게요. 예, 네. 그 제임스 패커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죠. 유명하죠. 근데 왜 유명하냐 물어본 사람들이 이제 하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임스 패커 연구에서 유명했던 거는 마틴 로이 존스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마틴 로이 존스가 청교도에 연구를 하게 되는데 청교도에 대해 연구를 할 수 있는 뛰어난 학생을 한 명 찾았고 그 학생이 바로 제임스 패커예요. 제임스 패커는 리처드 백스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옥스퍼드 박사를 받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나중에 리드 칼리지에 가서 그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꽃피우게 되게 되죠. 뭐 하여튼 이렇게 너무 찌니까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냥 출판사에서 그 네. 저자의 책을 많이 내면 그냥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이야 네. 책을 선별하는 제 나름의 기준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보고 싶은 책을 보는데 조금 어렸을 때 네. 이때는 그냥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계속 그 사람이 나오는 거. 음. 뭐 지난 촬영 때도 말씀드렸지만 팀 켈러 계속 나온다. 그럼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도 엄청 책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제임스 패커도 많이 나왔죠. 맞아요. 맥그라스도 존 스토트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 유명하고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이분이 원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책을 썼고 이런 정보를 알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봐도 이게 약간 덕후 영역이긴 덕후 해요. 영역이에요. 네, 덕후 저는 영역.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임스 패커랑 연결된 것도 모르고 칼빈 거기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루터 전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저한테는 다 새로운 지식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예. 우리나라에서 되게 나름 되게 중요하다 말하는 흐름들이 사실 기저에 깔려 있는 거긴 해요. 예. 이게 정확히 말하면 영국 성공회 내에 있었던 보험지 흐름을 대변하는 건데 네. 지금 성공의 뭐 흐름은 다 좀 비하해서 다 얘기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루안 이거 민경차 와야 되는데 이게 민경차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우리 한국에 어쨌든 소개 많이 됐었던 왜냐면 저가 학교 다닐 때 비하 출판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래됐나요 비하가? 비하가 10년 좀 넘었죠. 네.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거예요. 네, 없었죠. 네. 학부 다닐 때 없었고 그때는 그냥 네. 1인 출판사도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물론 맞아요. 저는 거의 알지도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큰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쫙 깔려 있는 거 그냥 매대에 깔려 있는 거 그거 아니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그냥 이런 거 보고 그냥 한 거예요. 교과서로 쓴 거. 그게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VP라는 네. 좋은 출판사가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맞아요. 많이 냈었죠. 보고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예. IVP가 책을 잘 만들어서 예. 유명해진 것 같아요. IVP 중요하죠. 지금 많이 하고 팀 켈러는 다 두란노가 알려준 사람. 예, 두란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테마가 있는데 예. 이제 복음주의한 테마에 있어서 제임스 패커를 굉장히 맥그라스가 존경하고 여러 가지 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옥스퍼드에 있을 때 맥그라스가 원래는 이제 그 무신론자였죠. 마르크스를 사랑한다? 마르크스를 하여튼 좋아하는, 그 당시는 워낙 마르크스를 많이 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하는 과정에서 뭐 지성적인 회심도 당연히 있었고 뭐 기독교야말로 어떤 진리를 말해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어떤 확신도 있었지만 그 주위에 좋은 신앙인들이 많았대요. 그리스도인들이. 맥그라스 주위에 네. 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좋은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제임스 패커를 알게 됐고 그의 책을 읽으면서 되게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맥그라스는 제임스 패커를 많이 존경해요.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맥그라스의 또 흐름 내에서 사실은 청교도가 들어갈 영역은 없는데 맥그라스가 은근히 청교도에 대해서도 좋은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발표하게 돼요. 그게 제임스 패커 때문인가요? 네, 제임스 패커. 그렇군요.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역시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청교도 전문가로 알려진 적도 있지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전 제임스 패커가 청교도 그 관심 많다는 거 지금 처음 들었어요. 실제로는 청교도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청교도 부흥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실제로는 마틴 로이드 존스만큼 청교도의 문헌을 다시 되살리는 사람이 사실 제임스 패커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역할을 했던 게 벤 오브 트루스라는 영국 출판사가 있게 되는데 벤 오브 트루스는 마틴 로이존스와 제임스 패커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제임스 패커는 나중에 이제 마틴 로이존스와 제임스 패커와 둘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상대로 패커의 청교도의 모습은 많이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게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청교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입문서라고 평가하는 책 두 권 있는데 하나는 로이존스 목사님 아니죠. 로이존스의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제임스 패커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요즘은 많이 안 읽히죠. 네. 네. 로이드 존스나 제임스 패커나 그냥 제 느낌에서는 로이드 존스는 그냥 목사님, 설교자들이 보는 책, 제임스 패커 그냥 하나님 하는 지식 이렇게 하고 청교도 책 보려면 부흥과의 역사 약간 이렇게밖에 몰라요. 이렇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뭔가 네. 다 새로운 영역이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맥그라스가 그 제임스 패커 때문에 청교도에 관심도 갖게 돼서 그런 이게 이제야 좀 이게 뭔가 꿰지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거. 재밌는 걸 또 하나 더 말씀드려요. 네. 마틴 로이존스 네. 목사님인데 목사가 아닌 거 아세요? 아니 한국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제가 좀 정확히 네.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레버랜드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아, 이거 로이 존스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로이 존스는 사실 그 호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할 부분이 좀 많아요. 예. 강해집을 근데 또 쓴 네. 게 한국에 많이 번역됐다 보니까 그쵸. 당연히 일상 다 그냥 목사님이라고. 아니 왜냐면 관심 있는 분들이어야 네네. 저자 정보도 보고 하죠. 그거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책 날개 안 보고 그냥 바로 그냥 본문 들어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뭔가를 정확히 잘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저자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좀 중요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많이 안 보니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전 그건 조금 안타까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오늘 맥그라스 얘기 네. 중심도 해주시고 네. 맥그라스 이해하려면 제임스 패커를 이해해야 되니까 내년 초에 이제 제임스 패커 얘기해 주시고 그죠? 그럼 마틴 로이 존스까지 쭉쭉 그냥 가네요, 이거. 이거 그러면 약간 복음주의의 인물사 이렇게 꿰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로이 존스 저한테는 그냥 목사님, 강해 설교 많이 한 목사님.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청교도를 알려면 부분과 개혁사. 이거 아니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을걸요? 아니 근데 원래 오늘 이게 그 1시간 안에 찍고 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예. 했는데 갑자기 왜? 아, 우리 또 2부 가면 되죠, 나중에 또. 예. 그 아직도 많습니까, 오늘? 할게? 아무튼 이제 패커까지 왔어요. 예. 아, 예. 예, 패커 했으니까는 예. 패커 건너 그 다음은 이제 과학과 종교거든요. 과학과 종교, 예. 그 과학과 얘기할게요. 종교. 아, 근데 패커 얘기 좀만 더 해드리면은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맥클라스가 복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 학적으로도 복음주의가 탁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이건 패커의 영향이에요. 패커의 영향. 네. 아니, 어쨌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쵸. 이제 하여튼 요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해진 게 뭐 그 패커의 후계자 그 복음주의의 지성, 네. 복음주의의 가로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건 몰랐네요, 또 제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 교회에서 많이 썼던 말이고 그렇군요. 실제로 복음주의의 어떤 뭐랄까 학적 깊이나 탁월성을 위해서 맥클라스가 굉장히 많이 헌신해요. 많은 책을 썼어요, 또 생각보다. 근데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죠. 근데 맥클라스가 실제로는 학적으로는 어떤 걸 더 발전시키고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정말 잘 안 알려진 한 사람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네, 누군가요? TFT TFT? 토렌스. 토렌스? 네. 토렌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토렌스가 여러 명이겠죠? 실제로는 토렌스 TFT. 예, TFT. TF. TF 토렌스. 네. 근데 이게 토렌스, 일명 저는 이제 도란스라고. 저 이름 갖고 이렇게 해서 논리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이름, 예. 전 또 의미가 있는 이름이 전 또 있는데. 도란스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토렌스. TF 토렌스.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동생도 되게 유명하신데, 하여튼 그 동생 얘기는 건너뛰고, 예. 동생 책 되게 중요한 책도 IBP 나왔으니까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예. 네, 예배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동생 이름은 알려주셔야죠. 이름 뭐예요? 제임스 토렌스. 제임스, 거기도 토렌스. 네, 토렌스 가문이니까, 예. TF 토렌스, 제임스 토렌스. 네. 토렌스가 그 스코틀랜드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집안 출신의 학자예요. 스코틀랜드에 근데 유명한 신학자들 많잖아요. 그쵸? 예. 누구 있어요? 몰라요. 아니, 그렇게 들어봤어요. 스코틀랜드 하니까 뭔가 네. 이름만 말하면 다 떠오를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 스코틀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스카치 위스키나 그 캔디나 예. 그 치마 입고 다니시는 예. 이제 그 백파이프 드신 분들 이런 사람이 유명할 거예요. 아니, 전 아닌데. 아니에요? 예. 뭐가 유명?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신학 뭐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잘 몰라요. 전 고대근동이라니까요.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 아직 고대근동 좀 물어봐야겠다. 누가 있죠?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스코틀랜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많잖아요. 많죠. 네. 누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말씀드려요? 네. 네. 몇 명만, 이름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유명했던 거는 장로교의 본산이라는 걸로 유명해요. 장로교의 본산이다. 네, 그러니까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 나왔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구 프린스턴이라는 프린스턴 시다교 같은 경우는 네네네.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네. 비비 워필드나 아니면 이제 그 워필드 맞아요. 네. 워필드. 맞아요. 네, 워필드도 그렇고 찰스 사치나 이런 사람들 사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들에서 많이 읽는 사람이 뭐냐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 있죠. 그쵸.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경우도 예. 스코틀랜드 싱클레어 스코티시죠. 퍼거슨. 네. 네. 그 외에도 스코티시는 굉장히 많아요.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거 아니까. 예. 퍼거슨 경밖에 몰라가지고. 예. 그치. 알렉스 퍼거슨요. 예, 퍼거슨 경.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많이 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신학자 집안 출신이 TFT 토란스인데, 예. TF 토란스인데, 예. 토란스는 원래 중국 선교사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셨고, 네네. 중국에서 자라셨죠. 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신학은 이제 스코틀랜드로 와서 하시게 되는데, 토렌스의 스승이 겁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저한테 안 유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누구죠? 안 유명할 수 없어요. 누구죠? 20세기 최대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사람. 20세기 최대 신학자. 네. 칼바르트? 맞아요. 아, 칼바르트의 제자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근데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칼바르트의 신학을 스코틀랜드 영국에 수입해서 널리 알린 사람이 토렌스예요. 토렌스. 왜냐면은 교회 교회학 번역자니까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거의 뭐 도전하는 사람마다 펜을 놓는다고 한 그 교회학을.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교회 교회학을 이건 뭐 전문가에 따라 다를 텐데 영어로도 많이 읽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 번역이 워낙에 어렵다는 그 악명 높은 한국어 번역 아니면 영어 번역. 한국어 번역. 아니, 한국어 번역 원래 어렵다 들었고, 한국어 번역 왜 이래? 이런 사람 되게 많았는데, 원래 바르트가 그 쓰는 독일어의 그 자체가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원래 어려운 언어다. 이런 얘기들은, 근데 이것도 그럼 잘못된 루머인가요? 네, 이거는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영역본을 읽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어쨌든 이 네. 독일어 자체가 사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언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제자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또 근데 그냥. 근데 교회 교회학 얘기 좀만 하면은 교회 교회학이 이 악명이 높은 거는 더 정확히 말해서 본문에서 그러니까 바르트 같은 경우는 바르트의 책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가지 버전을 변주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학자의 견해를 하게 되면은 중심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점점 원형으로 해가지고 변주해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모르면 어렵다. 하지만 이 패턴을 알면은 쉽다. 아, 그래요? 저는 그거 지금 몰랐는데, 네. 좀 바르트의 책 중에 로마서 강의는 굉장히 좀 좋던데요? 좋죠. 네. 실제로 이제 그 강영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머리 식힐 때 교회 교회학을 읽었대요. 예? 머리 식힐 때요? 네, 철학 공부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플 때 교회 교회학을 읽으면 은혜 받았대요. 이건 강영화 교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도 또, 예. 근데 강영화 교수님 예,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분. 예, 예. 근데 이게 뻥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우리가 감히 세종도서에도 못 다뤘던 그런 예, 분들 중에 한 분. 그렇죠. 예, 말하면 안 되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분.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쉽다. 근데 대신에 어.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교회학 같은 경우는 본문은 생각보다 읽을만한데 그 각주나 미주는 읽기 힘들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저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하나의 명제를 갖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진짜 그냥 안 읽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 너무 책도 무지 많잖아요, 그거. 한두 권도 아니고.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때 바르트의 견해를 가져온 사람이 토렌스고. 토렌스구나. 예. 오. 근데 토렌스가 유명했던 게 일단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워낙 유명한 신학자 집안이었다가 거기다가 또 바르트의 견해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이 대가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 독창적인 사상가기도 하는데 뭘로 독창적이냐면은 그 흔히 말하는 자연 신학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독창적이에요. 토렌스가요. 네. 자연신학.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되게 이걸 제가 이 말했을 때 이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다 이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르트는 자연 신학을 싫어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 중 하나였던 에밀 브루너와 굉장히 큰 논쟁을 벌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신학? 근데 왜 토렌스는 자연신학이라고 했을 텐데 실제로 토렌스 같은 경우는 자연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연구로 좀 유명해요. 아니 일단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네. 자연신학이 뭐예요? 자연신학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정의를 하게 되면 너무 빡세니까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 아니면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네, 그렇죠.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네. 뭐 그게 근데 대단히 반대할 일인가요? 네, 바르트는 그걸 굉장히 부정해요. 그래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느낌상으로 뭔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반대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또 말씀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한국에 또 갖고 있잖아요. 바르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책을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신학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그 바르트를 위시한 그쪽 계열들 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럴 수 있는데 자연 쪽으로 가니까 이게 반대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거 표현을 약간 건너뛰고 싶은 게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 바르트의 사상에서 말씀의 신학자라는 그 표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두 개를 표현하게 되면은 안 되고 그럼 넘어가시죠.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넘어가시죠. 그 토렌스는 어쨌든 그 보면 자연신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게 되면서 과학과 종교의 가능성에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맥락에서 받아요. 과학과 신학의 영향이라면 뭔가 이게 따로 떨어진 학문이 아니다? 아니면 그렇죠.
맞아요. 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 과학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의심하고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진리를 찾아갔듯이 종교 또 신학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접근하게 되고 실제로 토렌스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지만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 열매 맺게 한 사람이 맥크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과학을 사용한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네. 오. 이거를 이제 근데 이걸 뭐 서로 종속시킨다는 게 아니라 둘이 대등하게 보게 되고 이 가운데 쓰는 방법론을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걸 쓰게 돼요. 이게 맥크라스가 쓰는 되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 뭐냐면 맥크라스가 도킨스와 싸우기 때문에 그때 과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냈다. 맞아요. 예, 이렇게도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맥크라스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과학과 신학에 대한 책을 중요한 책들 쓰기 시작했고 2000년도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 사이언티픽 티올로지라는 책들 3부작을 쓰기 시작해요. 이걸 통해서 맥크라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종교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심도 있게 발전시켜요. 그 세 권을 되어 있는 3부작이 있는데 굉장히 책이 어려워요. 그 책은. 그 책은 이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니고 근데 맥크라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빡센 책을 쓰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입문서 내지 해설서를 반드시 써줘요. 우리나라에 번역됐어요. 과학신학으로. 어허.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시면은 이 흐름들을 알 수 있을 텐데 네. 실제로 맥크라스 자체가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언젠가는 같이 연구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기초를 쌓았던 사람들 찾던 게 TF 토렌스고 토렌스에 대해서 정의를 쓰면서 그의 사상을 많이 흡수해서 비판적 실제로는 방법을 통해서 과학과 신학에 대한 연구서를 쓰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는 옥스퍼드에 있어서 석자 교수였던 안드레우스 이드레우스라는 석자 교수가 되게 돼요. 근데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그러면 맥크라스가 했던 안드레우스 바로 힘들 안드레우스 이드레우스 교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옥스퍼드 내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1999년도에 생긴 석자 교수직이었고 이게 과학과 종교의 서로 간의 의미를 찾는 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석자 교수로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교수직이에요. 그게 맥크라스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인데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 때문에 맥크라스가 유명해진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리처드 도킨스는 기독교 개혁 내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늙은이로 취급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책 나오자마자 네. 제 수업 중에 독서 보고서가 됐어요. 그 책이 갑자기. 그쵸. 예, 만들어진 신.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리처드 도킨스는 사실 굉장히 거의 위대하다는 말을 붙일 수 있는 학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가 썼던 첫 번째 책이었던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는 셀피시 진 같은 그거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또 굉장히 그 책도. 유명한 책이고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거기서 그 도킨스는 그러니까 행동학에 대해서는 탁월하지만은 종교적이나 신학적으로는 레벨이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그게 많이 비판하죠. 하지만 그 비판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약간 편향된 비판이에요. 한쪽 편에서 네, 보는 비판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왜냐면 그렇게 만약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학자라면은 그의 저서나 그의 어떤 흔히 말하는 무신론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가질 수는 없어요. 틀림없이 그것도 나름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도킨스를 굉장히 신랄하게 감정적으로 비판하게 되지만은 그런 비판은 사실 별 의미가 없었고 제대로 된 학자가 나타나서 그의 견해를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맥크라스가 그때 뭐 얼마 전까지도 이제 과학신학에 대한 좋은 책도 썼고 또 본인도 이제 워낙 분자생물학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그때 도킨스의 망상의 책을 통해서 둘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대로 도킨스의 어떤 무신론적 견해, 그 당시 도킨스를 위시로 했던 새로운 무신론자라 불리는 그 파트가 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맥크라스가 방어를 하기 시작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게 그래서 맥크라스는 교과서 저자, 흔히 말하는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것들을 말했던 사람으로서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 이런 걸 다 맥락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맥크라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해진 거는 이제 변증으로 더 유명해질 텐데. 그렇죠. 변증이란 무엇인가? 네. 예. 얼마 전에 책도 썼죠. 예. 근데 근데 그분은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더 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인간미가 없어요, 좀.
아니 근데 그 머리도 희끗해지시고 배도 나오시는 거 보면 인간미가 있긴 한데 예. 아, 뭐 신체적인 인간미지만, 예, 다른 인간미. 예. 네, 그래서 변증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낼 거예요. 근데 이제 맥크라스가 그 도키스의 망상 때문에 변증에 대해 탁월함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맥크라스는 뭔가를 할 때 전기를 하나 쓴다고. 그럼 이제 리처드 돈키스 전기 쓰나요? 아니요. 도키스만큼, 도키스가 더 유명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같은 고향 사람의 책을 하나 써요. 네, 누군가요? 같은 고향이라는 포인트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옥스퍼드? 옥스퍼드에 있는 사람? 옥스퍼드 출신인데 같은 고향. 같은 고향. 같은 고향. 아,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데가 똑같아요. 아, 태어난다고 똑같고. 네. 그래요? 그렇게 겹친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네, 의외일 텐데 네. 맥클라스가 이제 잉글랜드 출신이 아니라 예. 정확히 말해서는 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아일랜드 수도인가? 더블린인가? 하여튼 헷갈리는데 제가 알기로 벨파스트가 수도로 알고 있는데 벨파스트 출신이에요. 그 출신에 유명한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가요? 네. 제가 이름 딱 써도 아는 사람? 아, 그 정도예요? C.S. 루이스. 아, C.S. 루이스군요. 아, 진짜 출신이 거기세요? 네.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아일랜드 계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또 어떤 그 성향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예, 아일랜드. C.S. 루이스. 루이스에 대한 전기를 하나 쓰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제 루이스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그 맥클라스는 뭐 같은 옥스퍼드 출신이고 또 그 루이스가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그에 영향받았던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은 그런 뭐 흐름 같은 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맥클라스가 루이스를 많이 좋아해서 심지어 소설도 썼어요. 소설도. 아니, 나니의 연대기의 또 다른 맥클라스 버전 에이든 연대기라고 또 전설적인 유니콘 같은 책 하나 썼어요. 예. 아니, 기본적으로 맥그라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전기를 쓰는 것 같네요. 그게 맞죠. 제가 봤을 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많이 따라해요. 그럼 근데- 이제 루이스 따라하겠네요, 이제. 또 변증 때문에 더더욱 루이스를. 근데 많이 썼어요. 생각보다. 루이스에 대해서 관련된 책도 많이 썼고 네. 루이스를 따라서도 많이 썼어요.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따라 쓴다 그래도 아무나 못 씁니다, 그거. 근데 하여튼 따라 쓴다 말하면 또 이제 뭐 네. 또 좀 뭐 애매하지만, 독창적이게 네. 쓰셨겠죠. 뭐 나름 이제 하여튼 그걸 많이 네. 오마주 한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게 창조는 근데 또 이 모방의 어머니입니다.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맥클라스는 학적으로 본인만의 독창적인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는 또 이제 정리의 왕 같은 모습이 있는데 네. 루이스 얘기 더 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몇 명 더 나왔네요, 그럼. 그죠? 루이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컨텐츠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슨, 제임스 패커 해야 되고, 지금. 루이스도 해야 되고, 지금 뭐. 루이스는 아니, 내년 계획이 다 짜요. 루이스는 워낙 많아요. 좋아하시는 분이. 저는 몰라요. 내년에 제가 매달 한 번씩 연락드릴게요. 네, 일단 변증 얘기 계속 해주시죠. 하여튼 내년 상반기 다 나왔다 지금. 아니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루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게 왜 유명했을까요? 기독교. 음. 갑자기 제목도 잊어버렸네. 제목. 루이스가 유명했던 제목. 홍성사. 홍성사의 그 시리즈. 그 기독교 뭔데?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이래요. 예. 순전한 기독교. 저는 근데 순전한 기독교보다 고통의 문제를 먼저 접했어요, 저는. 그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루이스 빠돌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어요. 진짜 루이스의 빠들이 좋아하는 책. 네. 뭔가요? 시편 사색? 시편 사색은 네. 시편을 좋아하는 사람. 구약이라서 저는 본 거고. 나니의 현대기? 일반적으로 나니아 연대기 유명하죠. 네. 되게 뭐랄까? 이거는 루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이 설교집 하나를 딱 떠올릴 수 있는 책 하나 있는데 뭐죠?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어요. 영광의 무게 알아요. 제목만 합니다. 네, 제목만 합니다. 한번 강추합니다. 예. 그 정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루이스에서 할 말 많죠. 루이스가 실제로는 영문학자였고 네, 영문학자의 이전에 루이스는 정확히 말하면 고전학자에 가까웠어요. 뭐 그건 나중에 이건 루이스 전기도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루이스 얘기할 때 돌킨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호빗 쪽. 반지정 좋아하시죠? 저 반지정 엄청 많이 봤는데. 우리 먹을들은 뭐. 일단 그 변증 때문에 루이스를 전기를 쓴 거예요? 그럼 맥크라스가? 그보다는 이제 루이스 자체가 워낙 매력이 있고 같은 이제 아일랜드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루이스가
근데 이게 흐름을 좀 하나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네. 변증이나 장르에 대해서 변증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호결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방어한다라는 표현일 수 있을 텐데 약간 영국과 미국의 변증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논리 기반이 있어요. 네. 논리를 착착 쌓아서 상대방을 설득한다. 이 개념이 많다면은 영국의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킨다, 감화시킨다는 개념이 있어요. 아, 논리가 아니라 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 그 그걸 감동을 시킨다? 이야기를 통해서. 아, 이야기를 통해서. 네. 너무 그럼 아니, 출발점이 다르네요. 뭐 사실 서로 영향도 많이 주고받았지만은 그 영국 쪽 기반에 쓴 변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런 추세가 많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기반을 쌓았던 사람이 루이스예요. 야, 아니 근데 음. 야, 그 아름다움이 뭘까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쓰는 글들을 보게 되면은 네. 루이스가 예를 들어서 고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스크류테이프 얘기해야 될까? 아, 그것도 너무 네. 유명하죠. 스크류테이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사람 하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스크류테이프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죠. 그 이야기의 흐름 하나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진리가 말하는 역설적인 면들이 보이게 되죠.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음. 그걸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를 막 제안해 주는 건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 이런 문학에 대한 전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느냐 죽느냐를 썼던 섹스피어의 영향도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드라마적 요소나 이야기적 요소들이 영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차용해서 당연히 변증도 구사하게 돼요. 이거를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 변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맥클라스가 완성시켰다기보다는 맥클라스가 변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때 결국 내러티브 변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톰 라이트도 역시 마찬가지 이걸 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변증의 하나의 전통 같은 거네요. 그런 네, 게. 아, 근데 그걸 굉장히 강화시키게 되죠. 네. 그래서 맥클라스가 노년에 이르러서 변증을 굉장히 말을 하는데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맥클라스가 굉장히 젊었을 땐 전투적인 모습도 많았어요. 실제로 그가 조지 린드백이라는 가장 전설적인 예일학자랑 싸우는 걸 보게 되면은 진짜 쌀벌하게 싸워요. 맥클라스가 이렇게 온화하게 싸우지 않아요. 그때 조지 린드백하고 논쟁 붙은 거 보면은 진짜 살벌하게 싸워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도킨스랑 할 때도 사실 맥클라스가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맥클라스는 변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뭐게 되냐면 기독교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렌즈를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독교 가지고 있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거든요. 이게 맥클라스가 변증에서 말하는 최종 단계고 극과 극이 통한다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변증과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영국에서는 뭐 루이스가 있고 뭐 나중에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맥클라스가 말하게 되지만 미국에서 변증과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을 말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로 끝판왕으로 꼽힌 사람 달라스 윌라드예요. 하나님의 모략을 썼던. 그분도 변증이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 달라스 윌라드는 제자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달라스 윌라드는 현상학을 전공한 탁월한 철학자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잘 보여줬던. 근데 달라스 윌라드가 마지막에 쓴 책들을 보게 되면은 달라스 윌라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요. 설득이나 변증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달라스 윌라드는 미국 사람 아니에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상당히 영국식의 어떤 변증을 사용하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정확히 말해서 끝과 끝이 만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달라스 윌라드, 그러니까 맥클라스가 달라스 윌라드를 몰랐을 리는 없지만은 직접적인 흔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둘은 조금 다른 면에서 다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향했던 끝 지점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두 사람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줘서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맥클라스가 요즘에 최종 단계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맥클라스를 정의하는 많은 방법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 그러니까는 뭐 과학자로서도 그렇고 역사 신학자로서도 그렇고 그 탁월했던 복음주의의 기초를 놓았던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뭐 과학과 종교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마지막 단계에서 맥클라스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학자로서 자리매김하지 않나
이게 제가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약간 맥그라스가 그 있었던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어떤 나이의 변화 때문에 생겼던 어떤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가 만났던 상황 때문에 생겼던 어떤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일단 뭔가 목적은 이루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오해를 이제 풀어주셨고, 예. 그리고 하나는 변증과 관련해서 맥그라스가 이 노년에 아름답게 뭔가 이렇게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그러나 저희가 어쨌든 남은 변하지 않는 인상은 네, 천재다. 인간미는 좀 없다. 왜냐면 그렇게 이런 분야를 쫙 하다가 자기 이런 상황 만났다 그래서 그래? 이쪽 그럼 내가 뭐 해봐야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사람 누굴까? 전기 쓰고 뭐 하고, 제가 볼 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대단하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학제라는 거에 어떤 최종 끝판왕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맞아요. 사람으로서는 최종 끝판왕은 맞는 것 같고, 또 그런데 또 인간미도 많고. 네, 저는 아직은 인간미는 잘 모르겠고. 그럼 차세대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영국의 어떤 학자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 저는 이제 그쪽 업계를 떠난 지가 예. 5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아, 거기 멈춰 있습니까? 5년 전으로? 저는 그 사이에 이제 드라마와 네,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쪽에 이쪽으로, 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드라마 보시면서 좀 막 우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김부장 보고 울었잖아. 이것도 다 나이에 따른 변화예요. 이게 맥그라스처럼. 네. 제가 내일모레 50이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지는. 이제. 예. 김 부장은 전 짤로만 봐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0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이제 현실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맥그라스의 덕후로서 맥그라스의 책 중에 좋은 책 너무 많겠지만 한 권만 꼽자면 딱 한 권, 이건 봐야 된다. 맥그라스. 네. 근데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맥그라스 딱 한 권만.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맥그라스의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를 신앙이란 무엇인가? 추천할 거예요. 예.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첫 문장이 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지평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바꿔 말해서 맥그라스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면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학자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전 추천을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어쩔 수 없는. 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는 뭘 최고로 묻냐면은 저한테 맥그라스가 제가 처음 맥그라스 읽었던 첫 책이에요. 저는. 첫 책.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의 역사로 번역됐고 원제는 Historical Theology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의 역사. 네. 표지만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역사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의 역사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한테 최고의 책은 그 책이에요. 제가 처음 읽었고, 네. 제 인생을 바꾼 책 중 하나예요. 아니, 거의 뭐 맥그라스가 인생을 바꾸신 거네요, 그러면. 인생을 바꾼 책이니까. 어느 면에서는, 저도 사실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 느낀 건데, 제가 맥그라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알았어요.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루이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예. 근데 저기 내년에 오셔서 제임스 패커 하면 또 내가 얼마나 제임스 패커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았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패커도 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오늘 맥그라스의 찐 팬으로서 맥그라스를 또 사랑하시는, 아니면 저처럼 맥그라스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읽으래요. 맥그라스 책은 많이 읽어도 절대 손해를 안 보는 책이시니까 많이 읽기를 추천합니다. 아니, 근데 말씀해주신 그 두 권의 책만 몇 번 반복해서 읽어도 되는 책 아니에요? 사실 그 두 책은? 근데 그 두 책이 문제는 두꺼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읽기도 힘드니까 여러 권 읽기는 더 힘드니까 한 권만 충실히 읽고 이해도 다 안 될 테니까 또 읽고 이래도 좋은 책 아닌가요? 두 책은? 그쵸. 근데 이게 이래저래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내년 2026년에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 신학이란 무엇인가는 이제 사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그거보다 좀 얇은데 되게 좀 좋은 또 입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더 베이직이라는 타이틀 원제는 붙어 있는 책이 내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또 나와요? 맥그라스 책이? 근데 신학이란 무엇인가보다 더 훨씬 더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인데, 이것도 입문서로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원제로 하면
그 더 베이직이라는 부제가 붙는 책이 있는데 그거의 4판을 어느 출판사에 아마 그 나올 거예요. 그 출판사 되게 좋은 출판사거든요. 출판사 그 책이 나오면은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 서평지 엠마오의 발행인이신 우리 문신준 대표님과 함께 맥가라스 이야기를 나누는데, 맥가라스를 좋아하셔서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평지 엠마오를 홍보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얼굴 노출을 하시기 위한 네, 방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서평지 엠마오와 신학배송 구독자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서평지 엠마오 매달 우리 발행하는 서평지인데, 우리 이 영상 아래 항상 그 신청 링크가 같이 들어갑니다. 무료입니다. 매달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지난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신학의 어떤 지형도, 또 책이 나오는 지형도를 잘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서평지 역할을 하니까 그걸 또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제 맥그라스의 약간 지형도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그릴 수 있는 여러 설명들을 해주셔서 오늘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요. 내년에 아마 계속 우리 문신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엔 아마 제임스 패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